저는 윤서령입니다. 조선 궁중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죠. 특히 여성 권력사를 전공했습니다. 수많은 기록을 뒤지고 궁궐터를 걸으며 그녀들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희빈 장씨죠. 악녀, 요부, 왕을 홀린 여자. 역사책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그려지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한 여인이 조선 왕실을 뒤흔들었다는 건 단순히 미모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제가 찾아낸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기녀의 딸로 태어났죠.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신분 상승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왕의 곁에 섰을까요? 비밀은 바로 향에 있었습니다. 침향이라는 향을 다루는 솜씨 말입니다. 장 씨는 어릴 때부터 향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기녀였기에 자연스럽게 향 문화를 익혔죠. 손끝에서 피어나는 연기 하나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재능이 그녀를 궁으로 이끌었습니다. 궁녀로 들어간 겁니다. 천민 신분으로 궁에 들어가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향솜씨는 특별했습니다. 특히 침향을 다루는 기술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죠. 침향은 아시아에서 가장 귀한 향입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썩지 않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수지 덩어리죠.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침향은 시간의 향이라 불렸습니다. 왕실에서는 특별한 의식이나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침향을 태우고 관리하는 일을 장 씨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향궤를 관리했습니다. 향궤는 왕실 여성들이 사용하는 향과 향로를 보관하는 상자였죠. 매일 아침 장 씨는 명성왕후의 처소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왕대비는 그녀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 손끝에는 마법이 있구나. 왕대비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숙종이 어머니를 뵙기 위해 처소를 찾았을 때였죠. 침향의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깊고 은은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이 향은 누가 피운 것이냐? 명성왕후가 대답했습니다. 궁녀 장씨라는 아이가 피웠습니다. 그때 장씨가 향로를 정리하며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숙종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향 연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숙종은 향 문화의 조예가 깊은 왕이었습니다. 침향의 질을 구분할 줄 알았고 향을 피우는 기술의 수준도 알아봤죠. 그가 본 건 장씨의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이었습니다. 향을 피운다는 건 기억을 불태우는 일이다. 이 말은 당시 궁중에서 전해지던 표현입니다.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소환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공간에 영혼을 불어넣는 행위였죠. 장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숙종은 그날 이후 자주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장 씨가 피운 향을 맡았습니다. 점점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궁녀 신분으로는 왕과 사랑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엄격한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 금기를 넘었습니다. 장 씨를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향 하나로 왕을 사로잡은 여자.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기록은 다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숙종과 정치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정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붕당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대립했죠. 왕권은 약했고 신하들의 권력은 강했습니다. 숙종은 이 구조를 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그 뜻을 이해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후궁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희빈 씨. 빈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조선 역사상 천민 출신이 빈이 된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를 향한 칼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2년왕 후 민씨를 중심으로 한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장 씨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도 출신도 그 모든 게 왕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죠. 하지만 숙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년왕 후를 폐위시켰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후를 폐위하고 후궁을 중전의 자리에 앉힌 겁니까?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장씨는 중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향을 피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에 선 권력자였습니다. 사랑이 정치가 되고 정치가 독이 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기록을 보며 느낀 건 이겁니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이해했고 그걸 다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그녀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여성이 권력을 쥐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천민 출신 여성이라면요. 그녀가 중전이 된 순간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오른 향 연기 속에는 단순한 야망이 아닌 생존의 의지가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향기는 지금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치열합니다. 사랑과 정치, 두 얼굴의 궁궐에서 그녀가 어떻게 권력을 휘둘렀는지 말입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중전이 된 장씨.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민 출신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방석이었죠. 저는 이 시기 기록들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궁궐 안팎에서 그녀를 향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거든요. 노론 대신들은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천민 출신을 중전으로 삼는 건 조종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전이 된 직후 그녀가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론 세력과의 연대였습니다. 노론이 자신을 공격한다면 소론과 손잡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죠. 당시 소론의 핵심 인물은 남구만이었습니다. 장씨는 남구만과 정치적 교감을 나눴습니다.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궁궐 안 여성이 외부 대신과 직접 소통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소론은 장씨를 지지했습니다. 중전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뜻이 중요하다. 소론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원했던 소론에게 장씨는 좋은 카드였습니다. 노론을 견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치판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씨는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균형추였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권력 구도를 바꿨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순탄했을 리 없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폐위된 2년 왕후를 따르던 상궁들과 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씨를 침입자로 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중전마마를 쫓아낸 것이다. 궁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장씨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장씨는 이 모든 걸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장 놀란 기록이 있습니다. 장씨가 이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향이었습니다. 다시 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녀는 중전의 처소에서 매일 아침 침향을 피웠습니다. 직접 손으로요. 중전이면 궁녀들에게 시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향으로 여기까지 왔고 향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매일 아침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침향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그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도 그 향기는 왕을 그녀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향은 왕의 마음을 데웠고 조선의 역사를 흔들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숙종이 장씨의 처소에 머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후궁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그 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단순히 사랑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씨는 숙종에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소론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왕권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였죠. 그리고 숙종은 실제로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환국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노론과 소론을 번갈아 집권시키며 왕권을 강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물론 숙종 본인의 정치력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노란하고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노론 세력은 장씨를 제거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명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현왕후였죠.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난 인현왕후. 그녀는 서인들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노론은 그녀를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정당한 왕후를 돌려놓아야 한다.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씨는 자연스럽게 악녀가 되어갔습니다. 왕을 홀려 정당한 왕후를 내쫓은 요부.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장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이었습니다. 권력을 놓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소론과의 연대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세자가 되면 자신의 지위도 안전해지니까요. 하지만 노론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천민 출신 여인의 아들을 어찌 세자로 삼습니까? 궁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상소가 올라왔고 대신들은 궐 앞에서 엎드려 반대했습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왕권은 강화하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 과정에서 장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궁궐 밖에서도 적들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지지자는 숙종뿐이었죠. 하지만 그 숙종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현왕후 복위 움직임이 본격화된 겁니다. 노론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숙종을 압박했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지 않으면 신하들은 더 이상 조정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집단 사직 위협이었습니다. 숙종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장씨를 택할 것인가, 신하들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숙종은 신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현왕후 복위.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장씨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상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정치가 되는 순간 정치는 언젠가 사랑을 배신한다는 걸요. 그녀의 처소에서 피어오르던 치명 연기. 그 연기는 이제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있었고 소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숙종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인현왕후가 복위 되었습니다. 장씨는 다시 희빈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중전에서 후궁으로.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의 기록을 보며 놀랐습니다. 장씨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에겐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원자였습니다. 원자는 숙종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왕실에서 대를 이을 유일한 혈육이었죠. 인현왕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장씨가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내 아들이 조선의 미래다. 장씨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붙였습니다. 왕세자감으로 키웠죠. 하지만 노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자 책봉을 막으려 했습니다. 희빈 소생을 어찌 세자로 삼습니까? 천민의 피가 섞인 아이가 왕위에 오르면 조선의 정통성이 흔들립니다. 이런 주장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원자는 숙종의 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에선 논리보다 힘이 중요했습니다. 노론의 힘이 워낙 셌기에 원자 책봉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장씨는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인현왕후가 복이 된 이상 언젠가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자의 지위는 위태로워지죠. 장씨는 소론과 더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소론 대신들을 끌어들여 원자 책봉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1690년 소론이 집권했습니다. 환국이 일어난 겁니다. 숙종이 노론을 몰아내고 소론을 등용한 거죠. 이때 장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녀는 숙종에게 계속해서 노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전하, 노론은 왕권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전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숙종도 노론의 오만함에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환국을 단행했고 소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론은 즉시 원자 책봉을 추진했습니다. 1690년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장씨의 승리였습니다. 아들이 세자가 된 순간 그녀의 지위는 다시 공고해졌습니다. 비록 중전은 아니었지만 세자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죠. 궁궐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자의 생모였으니까요. 미래의 대왕 대비가 될 사람이었죠. 하지만 인현왕후는 어땠을까요? 복이 된 왕후의 심정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현왕후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야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왕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노론이 그녀를 정치적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장씨를 공격했고 그녀의 복위를 명분 삼아 권력을 잡았습니다. 인현왕후 본인은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굴러갔습니다. 복이 된 후 인현왕후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장씨와 대립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궁궐 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두 여인이 한 궁궐에 존재한다는 것. 한 명은 중전, 한 명은 세자의 생모.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빈이 중전을 저주하고 있다. 무속인을 불러 인현왕후를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이 소문을 연구하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장씨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로 무속인이 궁에 드나든 흔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무속의식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왕실 여성들은 자주 무당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점지받기 위해, 건강을 빌기 위해, 운세를 보기 위해서였죠. 장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세자의 안녕을 빌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처지를 점쳐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론은 이걸 저주로 몰았습니다. 희빈이 중전을 해하려 한다. 프레임이 다시 씌워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원인 불명의 병이었습니다.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승하했습니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이 장씨에게로 향했습니다. 희빈이 저주해서 중전이 돌아가셨다. 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영모입니다. 영모.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죄목이었죠.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그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인현왕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폐위시켰을 뿐이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숙종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숙종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노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희빈을 처벌하소서.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씨를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궁궐에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장씨의 처소를 뒤졌습니다. 무속 관련 물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형, 부적, 향로 등이었죠. 노로는 이걸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도구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 물품들은 당시 궁궐 어디에나 있었다는 걸요. 왕실 여성들 대부분이 갖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자의 생모였지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패출했습니다. 희빈 자기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약을 내린 겁니다. 장씨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중전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숙종조차도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그는 냉정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고 향이 독이 되었을 때 그녀는 끝까지 여인이었다.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장씨는 사랑했고 권력을 가졌으며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향으로 시작된 인생이 독으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장희빈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1701년 10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자의 생모였지만 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의 기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 장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당시 11살이었죠.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세자를 만날 수 없다. 냉정한 거부였습니다. 장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죠. 하지만 그 편지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압수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겁니다. 궁녀 한 명만이 그녀 곁에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떠났습니다. 아무도 죄인의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장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향을 피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향이었습니다. 치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궁에 들어올 때 피웠던 바로 그 향이었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장씨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처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향 하나로 궁에 들어왔던 그 순간을요. 숙종의 눈길을 받았던 날을요. 사랑받았던 시간들을요. 그리고 권력을 쥐었던 순간들을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도 권력도 지위도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었죠. 유일하게 남은 건 향기뿐이었습니다. 그 향기마저도 곧 사라질 거였지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약을 가진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장씨는 침착했습니다.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명인이 받겠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을 더 피우게 해달라. 내관은 잠시 망설였지만 허락했습니다. 장씨는 직접 향로에 치명을 더 얹었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방 안이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약을 들었습니다. 향을 피운다는 건 기억을 불태우는 일이다. 이 말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기억을 불태우고 있었으니까요. 사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치명의 향기가 그 쓴맛을 감쌌습니다. 장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향 연기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걸 보며 그녀는 떠났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 장씨 향년 36.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았던 여인의 삶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궁궐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숙종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로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악녀를 제거했다. 그들은 이렇게 자축했죠. 하지만 세자는 어땠을까요? 11살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약을 받고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기록을 보면 세자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는 영모를 꾀한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를 위로한다는 건 죄인을 동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자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후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경종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재위 내내 불안정했습니다. 병약했고 의심이 많았으며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그를 망가뜨렸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11살에 겪은 트라우마가 그를 평생 괴롭혔을 겁니다. 그리고 숙종은요? 그는 장씨가 죽은 후 어떻게 지냈을까요? 기록을 보면 숙종도 변했습니다.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고도 합니다. 그는 후회했을까요? 장씨를 죽인 결정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다시는 장씨 같은 여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만큼 강렬한 관계는 없었죠. 장씨의 죽음 이후 조선 궁중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후궁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더욱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장씨의 사례가 교훈이 된 겁니다. 여인이 권력을 쥐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인식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성 혐오가 제도화된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장씨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녀를 용납하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였다고요. 그녀는 정치를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숙종의 왕권 강화에 기여했죠. 하지만 조선 사회는 여성 정치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천민 출신 여성이라면 더더욱요. 그래서 그녀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악녀로 낙인 찍혀서요. 악녀라 불렸지만 그녀는 시대가 허락하지 않은 여왕이었다. 이 문장이 맞습니다. 장씨는 조선 최초의 여성 정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음란하고 교활했다. 왕을 현혹했다. 중전을 해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개인 문집, 야사, 궁중 기록 등을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장씨에 대한 다른 평가들을요.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 정치적 안목이 있었다. 향문화의 조예가 깊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였지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장씨의 처소는 그녀가 죽은 후 폐쇄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향 냄새가 난다. 희빈의 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녀의 혼이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억이었다고요. 그녀가 남긴 향기, 그녀가 만든 역사, 그녀가 보여준 가능성.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비록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왕의 향이 내 안에 남아 있으니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장씨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장 씨가 죽은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계속 가졌습니다. 정말 그녀가 인현왕후를 저주했을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수년간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녀의 병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현왕후는 1701년 8월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쇠약해졌죠.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어이들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운이 빠진다는 애매한 표현만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승하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2달 만에 죽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노론은 즉시 장 씨를 지목했습니다. 저주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장 씨의 처소에서 발견된 무속 물품들 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찾아낸 기록 중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궁녀들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인현왕후도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론에게는 장 씨를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완벽한 기회였죠. 그래서 저주설을 퍼뜨린 겁니다. 정치적 프레임이었던 거죠.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노론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장 씨가 살아있는 한 세자의 지위는 공고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면 장 씨는 대왕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소론 정권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컸죠. 노론으로서는 이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 씨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분석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 얼마나 철저히 계획된 정치적 사건이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장 씨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제물이었죠. 그녀의 실제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장 씨는 죽었고 노론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 씨가 죽은 후 조선의 정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1701년 이후 노론의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세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영모를 꾀한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상기시켰죠. 세자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어머니의 죄 때문에 평생 짐을 져야 했습니다. 숙종도 세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세자에게로 투영된 거죠. 세자는 고립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론이 있긴 했지만 장 씨가 죽은 후 그들의 입지도 약해졌습니다. 세자는 불안한 왕세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720년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종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노론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노론은 경종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희빈의 아들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경종의 동생 연인군을 밀었습니다. 후일 영조가 되는 인물이죠. 경종과 영조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권력 투쟁이었죠. 그 중심에 장 씨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의문사였습니다. 독살설이 돌았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경종의 짧고 불행한 재위는 어머니 장 씨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 씨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경종의 재위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장 씨는 정치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로서 경종을 보좌했다면 노론을 견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종의 왕권도 더 안정적이었을 거죠.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장씨는 죽었고 경종은 고립되었으며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장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니었다는 걸요. 조선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여성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생긴 시점이었죠. 후대 왕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후궁을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하라. 이게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장씨의 사례가 그들을 침묵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존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기억되었죠. 악녀로 말입니다. 그 프레임이 너무 강력해서 300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장희빈 하면 악녀를 떠올립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그려지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녀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녀를 악녀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후자입니다. 장씨는 생존하려 했습니다. 천민 출신으로 왕실에 들어온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거나 제거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녀는 권력을 택했고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였죠. 저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희빈 장씨.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허락하지 않은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장씨를 연구하며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했습니다. 바로 향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향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이었죠. 향으로 시작해서 향으로 끝났으니까요. 조선시대 궁중 향 문화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했습니다.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침향, 용연향, 백단향이었죠. 침향은 가장 귀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만 나는 희귀한 향이었습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고 수십 년 동안 수지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시간의 향이라 불렸습니다. 왕실에서는 중요한 의식 때만 사용했습니다. 제사, 책봉식, 혼례 등이었죠. 침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대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씨는 궁녀 신분으로 침향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보통 궁녀는 향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명성왕후의 신임을 받아 향계를 관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기술은 예술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 공간의 크기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죠. 같은 침향이라도 어떻게 피우느냐에 따라 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씨는 이 기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향은 완벽했다고 합니다.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숙종이 그녀에게 빠진 건 이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향기는 기억과 직결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향을 맡으면 과거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장씨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숙종이 올 때마다 특정 향을 피웠습니다. 침향이었죠. 숙종은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장씨를 떠올렸습니다. 장씨가 없는 곳에서도 침향 냄새만 나면 그녀가 생각났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연결고리인지 아십니까? 향기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그녀의 향은 왕의 마음을 데웠고 조선의 역사를 흔들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요. 향 문화는 조선 궁중에서 매우 중요했지만 동시에 은밀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문집이나 궁녀들의 증언을 보면
향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 향은 경쟁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향을 갖고 있는지, 누가 향을 더 잘 피우는지. 이런 것들이 궁중 내 위계와 연결되었죠. 장씨는 이 경쟁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만큼 향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후궁들이 질투했습니다. 향 하나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니까요. 하지만 장씨에게 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으로 궁에 들어온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죠. 신분도 배경도 학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을 다루는 솜씨는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향을 피웠던 겁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그녀는 침향을 태웠습니다. 왕의 향이 내 안에 남아있으니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까? 그녀는 향으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침향 냄새만 맡으면 장희빈을 떠올렸습니다. 궁궐에서 침향을 피울 때마다 그녀의 이름이 속삭여졌죠. 이 향은 희빈이 제일 잘 피웠지. 이런 식으로요. 향기는 그녀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재능으로 역사에 자신을 새긴 겁니다. 비록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조선시대에는 향 전문가를 향장이라 불렀습니다. 궁중에는 향을 관리하는 관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여성 중에서 향장 수준의 실력을 가진 이는 드물었죠. 장씨는 그 드문 경우였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녀는 조선 최고의 여성 향장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천민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면요? 그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향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을 거고 후대의 기술을 전수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을 홀린 수단으로 평가절하되었죠. 저는 이게 억울합니다. 그녀의 예술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 문화는 조선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장씨는 그 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향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향수, 인센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들은 향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장씨를 다시 조명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향 예술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린다면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악녀가 아닌 예술가로요. 권력욕에 찬 여인이 아닌 재능 있는 전문가로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희빈 장씨.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오른 침향의 향기. 그 향기는 지금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한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저는 장씨를 연구하며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현왕 후와의 관계였습니다. 역사는 이 둘을 경쟁자로 그렸습니다. 사랑을 두고 다투는 여인들로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묘사되죠.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건 사랑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충돌이었습니다. 인현왕 후 민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여흥 민씨 가문이죠.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왕후가 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법, 학문, 덕성 모두 완벽했죠. 1681년 15살에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완벽한 왕후였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하며 신하들을 존중했습니다. 특히 노론 대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왕후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조선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자식이 없었죠.
당시 왕실로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대를 이을 왕자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숙종은 후궁을 들였습니다. 여러 후궁들이 있었지만 아들을 낳은 건 장씨가 처음이었습니다. 1688년 원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실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후사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2년왕 후는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녀는 축하했다고 합니다. 원자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낳지 못한 아들을 후궁이 낳았습니다. 그 후궁은 천민 출신이었죠.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년왕 후는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후로서의 품위를 지켰죠. 오히려 장씨에게 잘해줬다고 합니다. 원자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줬다고 하죠. 이게 2년왕 후의 성품이었습니다. 선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그녀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기력했던 거죠. 장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위해 움직였습니다. 숙종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소론과 연대했습니다. 노론을 견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년왕 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왕 후는 노론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명문가 출신, 전통적 가치를 대표하는 존재였죠. 반면 장씨는 소론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분 상승, 변화, 왕권 강화를 대표했습니다. 이 둘의 대립은 개인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었던 겁니다. 노론 대 소론, 전통 대 변화, 신분제 유지 대 신분 상승. 이런 구도였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건 사랑의 경쟁이 아니라 체제의 충돌이었다고요. 만약 정치적 배경이 없었다면 이 두 여인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숙종은 두 사람 모두를 아꼈습니다. 2년왕 후를 존경했고 장씨를 사랑했죠. 둘이 조화롭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론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씨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년왕 후를 내세웠습니다. 정당한 왕후를 복위시켜야 한다. 이게 명분이었죠. 2년왕 후 본인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론이 그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2년왕 후는 복이 되었고 장씨는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이 된 2년왕 후는 행복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궁궐 분위기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장씨가 살아있었고 세자는 그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2년왕 후는 명목상 왕후였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저는 이 지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년왕 후는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노론이 그녀를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소진되었습니다. 복위투쟁, 장씨와의 갈등, 궁중 정치의 무게. 이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녀가 원한 건 단지 평온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장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잡았고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불행했습니다. 시대가 그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둘 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성도 정치할 수 있고 신분 차별이 없는 시대였다면요? 그들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똑똑하고 강인한 여성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했고 신분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한 명을 선녀로, 한 명을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둘 다 희생자였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희생자였고 시대의 희생자였죠. 2년왕 후는 노론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장씨는 소론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둘 다 정치 세력의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 둘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복잡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실입니다. 역사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진실이 보입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다간 두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300년이 지났습니다. 장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은 지 말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어떻게 기억되어 왔을까요? 악녀. 이 단어가 그녀를 정의해 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를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였죠. 20세기 들어 소설과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녀를 악녀로 그렸습니다. 왕을 홀린 요부, 질투에 미친 여자, 권력에 눈먼 인물. 이런 식이었죠. 대중은 이 이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장희빈 악녀. 이 등식이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등식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기록을 뒤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문집, 궁중기록, 야사, 외국인 기록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다른 장희빈을요. 기록 속에는 그녀의 다른 면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총명함, 정치적 통찰력, 예술적 재능.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 측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노론이 승리했고 그들이 역사를 썼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는 법이니까요. 그들은 장씨를 악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악녀를 제거했다. 이게 그들의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적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없앤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악을 징벌했다. 이렇게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3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록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재해석했습니다. 장희빈 장씨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여성 정치의 개척자였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녀는 시도했습니다. 여성도 정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천민 출신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물론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격했고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녀를 악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었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최근 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희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를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죠. 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장희빈을 단순히 악녀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복잡한 여성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의 시도를 평가하며 그녀의 비극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장희빈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정치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야망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성이, 특히 천민 출신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된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이라는 재능으로 궁에 들어갔고 왕의 총애를 얻었으며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천민 출신으로 중전이 되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며 가장 감동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연구할 때였습니다. 사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치명을 피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왕의 향이 내 안에 남아있으니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기억은 남는다는 걸요.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비록 왜곡된 이미지로 기억되어 왔지만 그래도 기억은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기억할 때입니다. 장희빈 장씨. 조선시대 천민 출신으로 태어나 향의 재능으로 궁에 들어갔고 왕의 사랑을 받았으며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 정치적 능력이 있었고 권력을 다룰 줄 알았으며 끝까지 싸웠던 사람. 하지만 시대가 그녀를 용납하지 않아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한 비극적 인물. 악녀라 불렸지만 그녀는 시대가 허락하지 않은 여왕이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10년 넘는 연구 끝에 도달한 진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더 많은 기록을 찾아내고 더 깊이 분석하며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장희빈의 진짜 이야기를요. 왜곡되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요. 그게 역사학자로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장희빈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분이나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지 말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질문할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역사 속에 묻힌 진실들을 찾아낼 겁니다. 장희빈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왜곡되고 오해받고 잊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치명의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저는 가끔 연구실에서 치명을 피웁니다. 장희빈이 피웠던 바로 그 향을요. 향기를 맡으며 그녀를 떠올립니다. 300년 전 좁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향을 피우던 그 여인을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녀의 이름은 악녀가 아닌 전설로 남는다. 네, 그녀는 전설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잊을 수 없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치명의 향기처럼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이 장희빈 장씨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감춰왔던 하지만 이제는 알려져야 할 이야기입니다.